정양용은 28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임금의 눈에 들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글을 썼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다름 아닌 타인의 기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기대, 아버지의 기대, 조정의 기대. 그 모든 시선이 어깨 위에 쌓여갈수록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혹시 그대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 말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걸었고 사회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살아왔으며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보이지 않는 규율 앞에서 고개를 숙여온 날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시절 우리는 스스로의 발로 걷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누군가가 그어놓은 선 위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품이라고.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로 그대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대에게 씌워놓은 틀이었습니까? 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침묵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정말로 평온했습니까? 정양용은 벼슬길에 올라 정조 임금 곁에서 일하던 시절 늘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남들이 옳다고 하는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늘 불편했다고 합니다. 조정의 동료들이 칭찬할수록 임금이 신임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이상한 허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를 그는 훗날 유배지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더 단단히 자신을 붙잡아야 하는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되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을 정양용의 생애 곳곳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유란 그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도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정양용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습니다. 조정에서 인정받던 관리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들의 목록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명성, 관리로서의 책무, 아버지로서의 무게,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 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등 위에 얹혀 있었지만 정작 유배길에 그를 따라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지위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모두 한양에 남겨진 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삽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압박,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무감. 이 짐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삶의 의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그 무게에 허리가 굽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는데도 몸이 그 자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직장에서도 물러난 지 오래이며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것은 짐의 무게가 아닙니다. 습관의 무게입니다. 평생을 짐지는 자세로 살아온 사람은 짐이 사라진 뒤에도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등이 굽은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양용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학자로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 유배 중에도 글을 써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증명할 대상도 사라진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는 묘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짊어졌던 그 짐은 정말 내 것이었던가? 아니면 세상이 내 등에 올려놓은 것이었던가? 이 질문은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그대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가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대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습관처럼 붙어버린 남의 기대인지를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했던 것처럼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설계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정의 여러 대신들은 기존의 성곽 양식을 따를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례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양의 기술 서적까지 참고하여 거중기라는 새로운 장치를 고안했고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대신 자신만의 설계를 밀고 나갔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거셌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정약용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내면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편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전례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방법을 포기해도 되는가? 이 물음 앞에서 그는 편안함 대신 자기 확신을 택한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라, 나서지 마라, 이 나이에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대를 가둡니다. 그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충돌이 두렵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결국 그대의 인생은 그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남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움츠러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 마을에 70대 초반의 남성이 살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늘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데 돈을 쓴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그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거창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의 그림은 작은 전시회에 걸렸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삶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힘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거부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조용히 고개를 젓는 것, 그것이 자유의 첫 번째 문입니다.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에게는 기나긴 고독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양에서의 삶은 언제나 소란했습니다. 조정의 논쟁, 동료들의 견제, 상소문을 올리고 답을 기다리는 긴장.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고 해야 할 공무도 없으며 하루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그 고요 속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벼슬과 명예를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휴대전화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며 누군가와 만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시간을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홀로됨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들은 어머니가 외로울까 봐 끊임없이 모임을 주선하고 여행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작은 방에서 수백 권의 저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고독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고요한 곳에서만 들립니다. 바쁨을 잠시 멈추고 소음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불편하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 너머에 그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해배 이후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낸 뒤 돌아온 고향은 낯설었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던 벗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세상은 그를 기억하는 듯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고 남은 날들을 조용히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그는 자신의 저술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유배 시절에 쓴 원고들을 다시 꺼내어 읽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인 만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노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추구한 것은 어제의 자기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취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글 한 줄을 더 다듬었다면,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하나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쇠퇴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흐려지며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양이 줄어든다고 해서 질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노년은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벌려놓을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일기를 썼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 가지라도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는지를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일기장은 한 권의 책 분량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예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성장이 쌓여 큰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진짜 늙음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려는 마음을 접는 순간, 그때 비로소 사람은 늙습니다. 어제의 나를 한 뼘이라도 넘어서려는 조용한 의지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죄인의 몸이 되었으니 너희에게도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톡과 같다.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아비가 너희에게 전하는 유일한 당부다. 이 편지에서 정약용은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체념은 포기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받아들임은 상황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겉으로는 미세해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체념한 사람은 멈추고 받아들인 사람은 움직입니다. 노년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며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짓눌려 주저앉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단적 상실 속에서도
500건이 넘는 저수를 남겼습니다.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큰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해졌고 아내는 간병의 무게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나 어느 날 아내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겠다고. 그녀는 남편의 침대 옆에 작은 탁자를 놓고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의식이 두 사람의 하루에 따뜻한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상실 한가운데에서 삶의 온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운명을 껴안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하되 거기에 삼켜지지 않겠다는 단단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것, 절망 속에서도 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쓴 것, 그것은 운명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운명과 나란히 서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대의 삶에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도 거기에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안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그 한 가지가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불렀습니다. 다산이란 차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으로 강진 유배 시절 머물렀던 다산초당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한양의 벼슬아치 시절을 기억하는 호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의 장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의 한 조각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만 골라 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기쁨, 실패와 성취를 모두 재료로 삼아 자기만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예술 작품도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고치고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것.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해배 후 고향에서 보낸 노년의 날들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일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거대한 저술로 이어졌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80대 초반,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작은 화분 몇 개에 물을 주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시간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새순을 살피고 시든 잎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도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미완성이라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성은 끝을 뜻하지만 미완성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삶이라는 캔버스에는 아직 칠하지 않은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을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직 그대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76회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고향 마제의 조용한 방에서 보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을 누비던 시절의 화려함도 유배지에서 홀로 버티던 시절의 처절함도 모두 지나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붓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돌아보면 정약용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한 것도 선택이었고 정조 곁에서 화성을 설계한 것도 선택이었으며 유배지에서 절망 대신
그를 택한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해배후 조용한 노년을 보내면서도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은 것 역시 선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늘 그것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외로웠으며,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고요함, 어제보다 한 뼘 더 나아가려는 조용한 의지, 피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매일의 하루를 자기 손으로 빚어가는 정성. 이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곧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자기 안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대를 짓누르는 무게가 정말 그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씌워놓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그 작은 물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대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하루들의 합입니다. 남이 써준 대본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쓴 이야기가 모여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